최근에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또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취득세라는 건 언제 얼만큼이나 내게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지금 일단 개인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취득하려는 주택의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금으로서는 그렇고요. 아니라면은 그 외 지역 그렇게 일단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취득하려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택인지 아니면 또 두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얼마인지 금액을 따져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도 또 세율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표 순서대로 하나씩 가다 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세율을 그러니까 쉽게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채일 때 어마어마한 취득세가 나오죠. 세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13% 정도.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네 번째 주택인 경우 13% 이상의. 네, 근데 말이 13%지 저기 취득 가격 전체의 13%니까 10억이면은 뭐 1억 3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최소 13%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네.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선뜻 저 취득세를 내고 거래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율은요, 뭔가 세금 정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나요? 아,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제 저거를 거의 한 반절 정도로 바꿔주겠다고 정책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은 좀 흐지부지 된 상태고요. 또 이번에 또 선거도 이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질지 손이 봐질지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게 될 경우에만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걸까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이제 취득을 할 때 무조건 나오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저희가 흔히 등기 친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뭐 등기가 증여 등기, 상속 등기, 뭐 매매 등기, 뭐 원시 취득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든. 네, 어찌됐든 내 이름으로 등기가 쳐진다면 취득세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을 이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상속과 증여 두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표를 보시듯이 상속도 이제 무주택자가 상속받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받냐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 증여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 증여 같은 경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 이제 3억 이상인 경우는 12.4%에서 13.4%. 이것도 만만치 않은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증여해 주시는 분이 1세대 1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저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3.5%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주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증여하시게 될 했는데 경우. 저기에 해당되신다면 좀 고율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또 상속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가 다른 점이 상속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공시가격에 대해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아무래도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에 의한 취득세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그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서 유사한 그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금액으로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압도적으로 상속세 취득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무사님. 취득세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하는 업무고, 국세청에서는 뭐 취득세 계산이 잘 됐니, 안 됐니, 그거 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게 아니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6억이 넘는 주택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말 그대로 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 대출 아니면 내 집을 원래 있던 집을 팔아서 마련을 했든지 증여를 받았든지 아무래도 이 검토를 첫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 소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미비하다, 자금 출처가 좀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저쪽에서 이거 좀 의심스러우니까 너네가 조사를 해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자금 출처 조사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취득세 때문은 아닌 거죠. 이 부동산 취득은 금액이 조금 이제 낮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막 자금 조달 계획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6억이 넘어야지 제출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온다 확정할 수는 없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작성은 안 했지만 상가도 얼마든지 조사는 나올 수 있다.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세무사님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에요. 97페이지에 자 6월 1일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왜 6월 1일인가요? 6월이 오기 전에 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이거는 이제 보유세 파트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었던 말인데요. 네네. 보유세라는 게 이제 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고액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따로따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을 어쨌든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주택을 중간에 매매도 일어났고 손바뀜도 일어나는데 그 기준을 잡은 게 바로 6월 1일입니다. 5월 29일 날 만약에 제가 팔았다면은 저는 재산세를 안 내겠죠. 6월 1일 날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6월 1일 날 산 사람은 그날 기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단 며칠의 차이로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1년 중에 한 5개월은 매도인이 갖고 있었고 네. 나머지 7개월은 매수인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나눠서 부과가 안 돼요. 그냥 한 명한테 몰아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부 부과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걸 사실 알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절대 내가 뭔가 거래 계획이 있다. 무조건 6월 1일 전에 할 것 같은데 일부러 5월 29일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나요? 가능하면은 저렇게 하시려고 하죠. 안다면은 잔금 일자를 좀 땡기든지 그렇게 해서 6월 전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야 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내셔야죠. 그러면 서로가 조금 협의를 보게 되는 건가요? 서로 안다면은 뭐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반씩 내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그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보유세, 재산세라는 말보다 훨씬 더 유명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부자들만 걱정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부자의 기준을 뭐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내역을 한번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주택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말 그대로 종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단 다 합칩니다. 재산세는 각각 주택마다 부과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은 다 합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12억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뭐 2채 이상이 있다 하면은 9억을 빼줍니다. 근데 공시 가격이 이제 9억을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꽤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 이제 60%였는데 이거는 그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가격에서 60%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합계액에서 9억을 빼고 남은 금액의 60%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돼서 네. 그렇게 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 세율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2주택까지는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네. 저 보시는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3주택은 이제 조정 지역이랑 상관없이 그냥 주택이 3개면은 저 이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과세 표준이 12억까지는 똑같습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네. 근데 과세 표준이 이제 12억이 넘는 경우에는 좀 더 한 2배 정도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좀 고가이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까 뭐 증여세, 상속세 뭐 나눠져 있는 경우가 네. 많았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똑같이 다 적용이 되네요. 네, 그냥 다주택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주택자를 2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3주택부터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다 이렇게. 재산세가 공시가격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은 어떻게 오르고 그 오르는 어떤 기준은 뭐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공시가격은?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그 공시 가격 이제 먼저 공표가 되고 네.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인데요. 매년 한 번씩 정부에서 이제 공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부과를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에 활용이 되거든요. 건강보험료라든지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공시 가격이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현실화 그 시가랑 이제 거의 현실화에 맞추자라는 걸로 한창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너무 부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동안은 또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세금이랑 밀접한 거죠. 왜냐면은 계산의 시작 자체가 이제 공시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밑에 계산 내역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공시 가격은 보통 이제 오르는 게 일정 세율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주택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 해마다 맞춰서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요. 올라가는 그 해마다 감정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하고 거기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보통 뭐 한 70% 정도 그 정도인데 그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 50%인 지역도 있고요. 네.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한 70%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가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죠. 네.